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피폭과 같은 방사선 관련 사고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진료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사선 피폭은 잠복기 후에 본격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없어도 전문기관에서 피폭량을 측정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른바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 호르몬 주사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성장 호르몬 오남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과대 광고 행위 단속과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얼음층 아래 거대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무인 탐사선을 보냅니다. 생명체 서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탐사선은 한국 시간으로 11일 새벽 발사돼 5년 반 정도 날아 유로파에 근접할 예정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정부가 세계 최대 플라스틱 제조사 엑손모빌을 고소했습니다.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것만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알면서도 그동안 소비자들을 속여왔다는 건데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액수는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조사할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무인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가 이번 주 발사됩니다. 현지 시간 4일 나사에 따르면 유로파 클리퍼는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는 10일 낮 12시 31분, 한국 시간으로 11일 새벽 1시 30분에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헤비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 우주선의 임무는 유로파가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정밀 탐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지구를 떠난 이후 5년 반 동안 약 29억 킬로미터를 이동해 2030년 4월 목성 궤도에 진입한 뒤 유로파 주변을 근접 비행하며 유로파의 환경을 샅샅이 조사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 표면에 15에서 25km에 달하는 얼음층 아래에 염도가 있는 바다가 존재해 생명체가 서식할 만한 환경을 갖췄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강의 주요 지류 중 하나인 네그루 강 수위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브라질 지질청이 발표했습니다. 브라질 지질청은 현지 시간 4일 네그루 강 수위가 12.66m로 정상 수위인 21m보다 현저히 낮다고 밝히고 이는 12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질청은 앞으로 몇 주 동안 네그루 강의 상류 지역에 비 예보가 없어 네그루 강의 수위는 더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P통신은 극심한 가뭄으로 아마존 유역의 모든 주요 강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고 일부에서는 바닥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브라질 아마존의 수위는 우기와 건기에 따라 오르락내리락하지만 올해의 건기는 예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많은 비가 내린 태국 북부 지역의 홍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수도 방콕 등 중부 지역에도 홍수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태국 제2의 도시인 북부 치앙마이에선 핑강의 수위가 역대 최고인 5.3m까지 상승하면서 시내 중심가의 관광 명소도 1m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치앙마이 당국은 감전과 산사태로 3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방콕과 치앙마이를 연결하는 열차 운행도 중단됐고 외곽으로 나가는 주요 고속도로가 침수됐습니다. 태국 재난당국은 북부에서 발생한 홍수로 방콕을 포함한 짜오프라야 강 하류 지역의 수위가 상승해 홍수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만조 시기에 폭우가 내리면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수도권 전체가 홍수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지난 8월 중순 이후 42개 주에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으며 지금까지 4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플라스틱 생산과 이에 따른 오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류는 오랜 기간 재활용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의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건 생산업체들이 꾸며낸 사기극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최초의 소송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유투곤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 쏟아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대략 100만 톤. 이 가운데 재활용되는 비율은 9%에 불과합니다. 방치되거나 소각되는 나머지 폐기물은 결국 인간의 몸속까지 침투하고 있습니다. The microplastics been present in all the environmental media, in our soils, in our waters, in our potable waters, in our food systems, in the air we're inhaling. 선진국에서도 플라스틱 재활용의 비율이 낮은 데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수천 가지의 플라스틱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분류에 성공하더라도 화학 첨가제나 착색제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엔 플라스틱을 원료 단계로까지 분해하는 화학적 재활용이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이처럼 재활용의 한계가 분명해지면서 플라스틱 생산업체들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재활용만으론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소비자들을 속여왔다는 겁니다. 급기야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일회용 플라스틱 재료의 최대 생산 기업인 엑손모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에 관련된 최초의 소송으로 만일 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그 액수는 수조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Since the 70s, ExxonMobil has known the truth about plastic pollution and recycling and still publicly promotes the myth that plastic recycling is the answer. 엑손모빌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커지는 가운데 환경 문제는 공연계에서도 화두입니다. 환경 콘서트처럼 직접 주제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국악에서 자연과 살아가는 교훈을 끌어내거나 공연과 중고장터를 연결하는 등 메시지를 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전합니다. 생명을 가지런히 하여 하늘에 고한다. 1500년 전 백제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궁중음악 수제천입니다. 자연을 숭앙하며 함께 살아가는 정신이 담긴 우리의 전통음악이 서양의 오케스트라로 재탄생했습니다. 주제는 생명을 향한 노래. 자연과 어우러지는 수제천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명징하게 전하기 위해 미디어 아트로 효과를 더했습니다. 조화를 또는 균형을 이루면서 가는 게 일반적인 전통음악이었는데 현대로 들어올수록 점점 하나의 개인이 모든 음악의 요소들을 통제하는 식으로 섰기 때문에 인간과 문명에 대한 좀 관계로 백제 나라의 대왕 마마시다 이놈아! 90살 전통예술 명인의 파격 공연. 앞뒤 좌우가 없는 무대와 객석, 전자음악과 결합한 구판 등등. 3년째 장르를 허물고 창의적이며 실험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싱크넥스트 공연은 중고장터와 손을 잡았습니다. 공연 이후 뒤풀이 축제처럼 중고 물품을 파는 벼룩시장을 연 겁니다. 싱크넥스트 관객들이 환경 문제에 관심 많은 MZ세대라는 점에서 기획했습니다. 그 중고물품들이 다 아트 컬렉션 이상으로 가치가 있는 것들이어서 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기도 했고요. 이번에 행사에서 썼던 현수막이나 이런 게 다 백이나 다른 물품들로 만들어서 재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틀 동안 중고거래 5,500건. 자동차로 지구 50바퀴를 달렸을 때만큼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게 주최 측의 설명입니다. 환경을 주제로 한 콘서트나 환경단체가 주최하는 공연처럼 직접적인 표어를 내걸지 않더라도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감은 다양한 형태로 공연 속에 녹아드는 추세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되는 사고가 있었죠.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들은 일반 환자와 따로 분류하고 격리된 공간에서 치료가 필요한데 만약 방사선 피폭이 되면 어디서 어떻게 치료받아야 할까요? 임는솔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손가락이 벌에 쏘인 것처럼 퉁퉁 부었습니다. 방사선에 피폭된 지 하루 뒤 상태인데 한 달이 지나자 화상을 입은 듯 손바닥은 새까맣고 껍질도 벗겨져 있습니다. 치사량 이상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방사선 피폭에 의한 인체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복기를 거친 뒤 증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단 방사선 피폭이 의심되면 일반 병원보다는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비상진료기관에서는 다양한 선량평가 방법을 활용해 정확하게 피폭량을 측정하고 필요할 경우 줄기세포 배양 치료 등을 통해 환자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즉, 환자 피폭 상황에 따라 증상에 맞는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겁니다. 내부 오염이 발생한 환자가 병원으로 들어오면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격리된 응급진료구역에서 방사능 오염 계측기로 오염 여부를 확인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오염이 확인되면 격리병동으로 옮긴 뒤 오염물질을 배출시키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02년부터 방사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 대응이 가능하도록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방사선 1차, 2차 비상진료기관은 서울대학교 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등을 포함해 31곳입니다. 1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은 원자력 발전소 인근 병원을 중심으로 방사선 누출 등 피폭 환자의 신속한 응급 조치를 담당하고 2차는 1차 기관에서 후송된 환자의 전문 치료 등을 수행합니다. 1차, 2차 방사선 비상진료기관을 지정해서 사각지대 없는 방사선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센터가 있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은 24시간 운영하는 긴급 전화를 통해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된 환자 접수와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피폭 전문 진료는 물론 방사선 관련 건강 상담과 교육 등을 진행하는 방사선 영양 클리닉도 운영 중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성장기 아이들 키를 크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놔주곤 하는 성장 호르몬 제제 시장이 4천억 원대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별한 질환이 없는 아이들이 장기간 맞을 경우 말단 비대증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장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성장 호르몬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들어보곤 합니다. 키가 작은 아이들이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키가 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키 크는 주사라면서 과장하는 광고가 나올 정도입니다. 관련 시장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해마다 평균 30% 넘게 시장이 커지고 있고 지난해 기준으로는 시장 규모가 4,445억 원에 이를 정도입니다. 물론 성장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만들어져 뼈의 세포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고 결국 뼈를 늘리게 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장 호르몬 분비장애, 터너 증후군 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의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들은 의약품인 호르몬 주사를 문제가 없는 사람이 오랜 시간 맞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 투여하는 경우에는 말단 비대증, 부종, 관절통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사항의 범위 내에서 의사 등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성장 호르몬 오남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전국 지자체와 함께 과대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성장 호르몬 제제를 많이 처방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상대로 현장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자레인지 원리로 나트륨 이온 전지 음극재를 빠르고 쉽게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 나노융합연구센터 김대호 박종환 박사팀은 전자레인지 원리인 마이크로파 유도 가열 기술을 활용해 나트륨 이온 전지의 하드카본 음극을 30초 만에 제조하는 공정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나트륨 이온이 입자가 커 기존 음극재인 흑연보다 층간거리가 큰 하드카본을 활용해야 했는데 마이크로파 유도 가열 기술을 통해 하드카본 음극재를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게 돼 나트륨 이온 전지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체 개발한 멀티피직스 시뮬레이션을 통해 복잡한 과정을 근원적으로 이해하고 나트륨 이온 전지 음극재를 제조하는 신개념 공정 방식을 창조해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소식이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예방적 성격의 현장 실태조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임성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달 삼성전자 반도체 분야 전직 임원과 수석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술 개발에만 4조 원 넘게 투입된 D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입니다. 이처럼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업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돼 기술 유출 시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기업의 유출 신고는 여러 달이 지난 뒤 이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인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산업부는 예방 차원의 현장 실태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겉핥기식이란 지적입니다.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꼴로 진행되는 조사에 강제성이 없을 뿐더러 조사 문항 자체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서약서를 작성했는지, 보안 교육은 실시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산업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들이 현장에서는 정말 유명무실했습니다. 관련 법규 정비를 비롯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에 산업부 측은 애초 실태조사 취지는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 인력이 실태조사 현장을 직접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는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6년간 71차례에 걸쳐 진행된 국내 조사에서 산업부 인력이 현장 점검에 나선 건 33번에 불과한 거로 나타난 겁니다. 나머진 산업기술보호협회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도맡았습니다. 담당 부서 인력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는 게 산업부 해명이지만 같은 기간 28번에 걸쳐 진행된 해외 사무소 조사에선 24번에 걸쳐 출장이 이뤄졌습니다. 정치권에선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산업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 등도 논의되는 가운데 부처 자체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이 받은 불법 스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가 41억 건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스팸 메시지 발송량은 모두 41억 2,80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12억 1,017만 건에서 5년 만에 약 3.4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신 의원은 문자 발송 업체가 1회에 수천만 건씩 불법 스팸 문자를 보내고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다니며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 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는데 차등 수수료가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체의 매출에 따라 수수료에 차등을 두는 것인데 외식업체가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동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 도시락 업체가 배달 플랫폼 3사에 대해 별도의 판매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 매출의 30%를 배달 플랫폼이 가져간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점을 공개 저격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배달 플랫폼 점유율은 배달의 민족 59%, 쿠팡이츠 24% 등으로 배달 3사의 점유율이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유율 1위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쿠팡이츠와 같은 9.8%로 3%포인트 인상하자 프랜차이즈 업계는 공정위에 배민을 고발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철저한 독과점 사업자로서 지금 가격과 수수료를 갖다가 임의로 결정하고 임의로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격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차례 머리를 맞댔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배민 측이 제시한 차등 수수료안을 놓고 협의체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달 매출액에 따라 입점 업체를 분류, 매출이 낮은 사업자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차등 수수료 방식에 대한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데다 외식 업체 측이 동의할지가 미지수입니다. 미국에서도 개인 소상공인들의 수수료를 반값 정도로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도했던 도시들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수수료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들을 먼저 추천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으면서 기대했던 효과를 이제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이번 국감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여 차등 수수료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아 집단 유급 우려가 현실화하자 정부가 조건부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던진 동맹 휴학은 허가하지 않는다며 내년 1학기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제적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의 2학기 출석률은 2.8%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유급 기준을 학년 말까지로 미루며 복귀를 독려했지만
의대생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규모 유급 사태를 목전에 두고 교육부는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내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단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던진 동맹 휴학은 여전히 허가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이미 제출한 휴학원은 동맹 휴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칙에 맞게 사유를 다시 증빙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또 약속한 시점인 내년 1학기에 돌아오지 않으면 유급이나 재적 처리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휴학 의사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하는 등 별도 절차를 통해 동맹 휴학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며 어떤 회유 체계도 움직이지 않았던 의대생들이 얼마나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에도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올해 말이 지나야 집단 유급으로 치달을지 휴학으로 한 고비를 넘길지 알 수 있습니다. 8,000명 중에서 실제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현재 휴학을 냈기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이 마무리돼서 정리된다면 결국은 학년도 말 정도 돼야지 이런 유급 재적에 관련된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휴학을 승인한 대학은 휴학생 규모 등을 고려한 내년도 교육계획안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입생들에게 수강 신청, 분반 등의 우선권을 주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의대 학제를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의대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서 이 역시 벌써부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정부의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헌법에 반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등 5개 의료계 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내년에 복귀한다는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하고 미복귀 시 유급 재적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헌법 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의지로 공부하고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학업을 중단했는데 국가가 무슨 권리로 휴학 승인 여부에 개입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도 SNS에 의대생에게만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게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이냐며 학생들은 복학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의대 교육 과정을 최대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은 획일적인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 신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대학의 5년으로 단축을 강압적으로 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선택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의 대량 휴학으로 의료인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 대비해 교육과정 단축에 대한 일부 대학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파병 등의 특수 상황이 있으면 군의관을 빨리 배출하기 위해 이수 학점은 유지하되 커리큘럼을 압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조 원을 들여 개발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보도됩니다. 피해 사례가 단기간이 아닌 수년 동안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자체적인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피해를 막기 어렵기에 현장 실태 조사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